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의 연기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북한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제안한 지 시간이 좀 됐다면서 미국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올림픽 기간 중 훈련을 중단하는 것일 뿐 올림픽 이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제안은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이번 제안은 백지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류여의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에 반발해 홍 대표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3시 반 당사 기자회견실에서 1차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간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고 대신 류 최고위원과 가까운 정준길 전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본인보다 훨씬 더 많은 막말을 한 홍 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막말을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도표라도 그려서 비교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홍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홍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 험담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 말만 포털에 올라가요. 한국당 윤리위는 논의 끝에 홍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는 기각하고 류 최고위원에 대한 건은 추후 소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결론 나면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찬성 결론이 나도 통합만 마무리한 뒤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결연한 각오로 국민의당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안 대표는 당원들이 통합을 원하는데 일부 중진 의원들이 근거 없는 호남 여론을 앞세워 반대해왔다며 전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거취를 정하라고 반대파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여전히 자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3시간 뒤 예정된 의원총회에 안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고 반대파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의원총회장에조차 나와서 설명을 못하는 대표라면 기본적으로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표를 사임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나와서 본인 얘기를 떳떳하게 밝히든지. 대표가 일단 이런 분위기라는 걸 좀 전달하고. 이런 비겁한 경우가 어디가 있어 이거. 정동영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독재를 정당화할 때도 찬반 투표를 했다며 안 대표를 골목 독재자로 칭했고 천정배 의원은 안 대표의 공작 리더십이 당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파 의원들은 특히 합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에 규정돼 있다며 바른정당과 합치고 싶으면 본인이 나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당을 지키자. 나가서 해라. 김대중 총재 시절 결국 지지 의원들과 함께 나가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올해 안에 투표를 끝내고 다음 달 바른정당과의 통합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은 당원 투표가 당원 당규는 물론 정당법에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어 당내 분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눈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 눈이 안 내리고 있는, 아마 우리 방송 중간에 눈이 엄청 쏟아질 겁니다. 인천에 낮에 정말 하얗게 잠깐 내렸어요. 설국열차를 탔구나. 예, 이게 진짜 시야가 완전히 하얘질 만큼
눈이 이게 뻑뻑하게 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인천에 눈 왔어요? 한 시간 정도 날리다가 사라졌어요. 자고 있어서 몰랐어. 네. 자, 인천파. 인천파의 거두. 우리 민정수석, 유명정님.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한테 호칭 붙이기가 그런데. 오늘 멘트로만 보면 꼬붕. 자, 우리 야수님. 실제 머리는 제가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편 들어보니까, 정말 건실한 벤처인이었더만요.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죠. 뭐. 자, 개망난이는 잠깐만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망난이 정도로. 네. 그러니까 앞서간 선구자, 일종의 파이오니어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화려한 개꿈을 꾸었던 바로 그런 분. 명칭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마차님 목소리 괜찮으세요? 본인 스스로? 네. 똘끼가 있어야 됩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해요. 네. 자, 그리고 저는 푸른 나무고요. 아직도 어떤 분들이 신비님하고 목소리 구분 못하시는 분이 있고 소유방송에 최정민님하고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푸른 나무님 목소리는 달달해요, 진짜로. 그렇지 마세요. 왜냐면 편집하다 보면 막 흥분하고 광분해서 막 말도 빨라지고 정말 이상한 목소리의 대표적인 주자가 돼가고 있어요. 2014년 초봄에 새가 날아든다를 처음 들을 때 뭐 사람 목소리가 저래 그랬거든.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명정님. 그때 그랬어요. 저는 방송 처음 들었을 때 김기덕 씨 생각났었어요. 오. 안녕하세요, 드시데이트 김기덕입니다. 이런 건가? 자, 알겠고요. 오늘도 밖에 내리는 눈을 잘 생각해봐요. 자, 마인드 컨트롤. 밖에 눈이 대한방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푹 갇혀서 담소를 나눈다 생각하시면 좋은 방송 나올 겁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긴 사연인데요. 요즘에 시대적인 흐름과 굉장히 밀접한 의미를 갖는 메일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땡땡님, 성함을 안 밝힐게요. 땡땡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 날아든다를 자주 듣는 애청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SM 기획사의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소비자입니다. 그런 제가 새날에 꼭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소연이지만 새날만이 이 글을 다뤄줄 것이라 믿기에 용기 내서 글을 씁니다. 얼마 전 정말로 소중한 가수 한 분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분은 빛난다는 그룹의 뜻만큼이나 팬들에게 빛이었고 대중에게 인정받는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결국에는 삶의 마무리를 조금 이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을 전후로 또 다른 소중한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내용과 겹치다 보니 꽤나 오랫동안 이 일이 제 머리에 남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분은 제 절친한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분이 부른 노래를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죽었다는 여백의 고통은 평생 안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분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동료들, 선후배,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그분의 팬들까지 아마 적어도 몇 년은 걸리겠죠. 이 슬픔이 익숙해지는 날이 오기까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슬픔에 분노를 점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자들입니다. 기자들의 행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향력이 대단한 혹은 대중에게 친숙한 존재의 자살에 대해서 언론은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영웅적 행위나 낭만적 행위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소개해서도 안 됩니다. 작은 사실에 근거하여 일반화하여서도 단순화하여서도 안 됩니다. 자살 혹은 죽음이라는 사람의 표현을 헤드라인에 써서도 안 됩니다. 죽은 분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유명인의 죽음을 지나치게 주요 기사로 보도해서도 안 됩니다. 이쯤 오시면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한국 기자들 중 이걸 지킨 기자가 단 한 명도 최소한 저와 제 친구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팬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젠 패턴을 외울 지경입니다. 어린 나이에 데뷔하여 한류 스타가 된 가수가 끝내 스스로의 우울증에 잠식되어 스스로 목숨을 마감했으니 이 얼마나 슬픈 비극인가. 지금 장난하시나요? 죽음이 예술인가요? 제가 미학이나 예술의 무지한 인간인지라 기자님들의 높은 수준을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사람의 죽음이 언제부터 비극의 내러티브처럼 소비되었습니까? 그래요. 기자의 본분에 충실하다 보니 벌어진 아주 사소한 실수 혹은 높은 단계의 작성 의도가 있으셨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의 기자님들, 더 정확히 말하면 아이돌을 비롯한 연예계를 취재하는 기자님들의 행패는 정말 끔찍하거든요. 기사와 스토커의 구분이 불가능한 기사는 이제 공기만큼 익숙합니다. 인터뷰 내용과는 상관도 없는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 선정은 비웃음만 나옵니다. 끝내 죽음에 도달한 몇몇의 연예인을 일방적으로 미화시켜놓고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오래전 장자연 님이 사망하셨을 당시의 기사들을 조금이라도 기억하신다면 정말 바뀐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이돌을 좋아한 지 14년이 넘어갑니다. 그런 저의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어요. 기자와 언론들의 적폐와 행패가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만 있는 줄 아시나요? 이 바닥은 훨씬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떨 때는 정치부 기자보다 심하죠. 자극적인 카더라가 가장 잘 먹히니까요. 연예인에 관심이 없거나 이 바닥을 경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비판적인 판단도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 저질러지는 기자들의 행태와 연예인의 인권에 대해서 제발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만으로도 대놓고 감정노동을 요구받습니다. 그럼 돈만 벌면 다입니까? 이게 이명박근혜식 마인드와 뭐가 다릅니까? 돈이면 다 된다. 법이고 규칙이고 의무고 나발이고 간에 돈 버니까. 그러니까 연예인은 이권도 필요 없고 하소연도 하지 마. 정녕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지옥에 갈 각오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명박근혜와 똑같고 자유한국당과 다른 게 없다. 한편 가수들은 음원 성적이 조금만 밀려도 한물 같다는 평을 기사로 적습니다. 그러니 팬들이 새벽마다 음원 전쟁을 합니다. 누군 좋아서 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가수고 듣기 너무 좋아도 매일 매순간 같은 노래 듣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거기에 돈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그마저도 겨우겨우 돈을 지불해서 음원 사이트에 가입합니다. 그래놓고 돌아오는 건 답답한 비난이죠. 또 저런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밤마다 노래 줄 세우는 거 혐오스럽다. 그래요. 저도 화가 나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해서 음원 순위가 떨어지면 기자들부터 퇴물이라고 폄하합니다.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건 기자들이고 팬들조차 피해자란 말입니다. 막말로 어린 청소년 코 묻은 돈까지 갈취하고 5분, 10분 단위로 차트 경쟁을 공개하는 한국 음원 시스템과 그걸 무비판적으로 기사로 만드는 연예계 기자 문화가 정녕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성 연예인들은 더 심각합니다. 사각지대에서 성추행 및 폭행의 위협을 감수하고 그러면서도 웃지 않으면 쉽게 태도 논란에 휩싸입니다. 20대 중반만 넘어가도 여성 아이돌의 수명은 다했다고 평가절하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도 연예인 팬들의 극성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맞아요. 가장 큰 문제죠. 저는 그들을 팬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사생의 과도한 집착과 스토킹, 팬덤의 문제지요. 연예인을 향한 절제 없는 심각한 성적 대상화? 가끔은 팬들이 더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팬들은 진화했어요. 사생을 팬들 내부에서 배격하며 자신의 연예인에게 마냥 찬양하기만 하는 극단적 숭배도 지향하는 추세입니다. 소위 음지문화라 불리는 과도한 성적 대상화와 동성애, 소설 작성도 팬덤 내부에 암묵적 규제를 가하면서 줄여가는 형편입니다. 팬덤 간의 폭력 다툼? 이게 현실에서 벌어지기라도 합니까? 그런데 기자들은 뭐가 바뀌었나요? 지금 한 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 죽음마저도 말이죠.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침묵해야 할 이유는 타당합니다. 분단위로 기사를 양산하실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된 기사를 내놓으란 말입니다. 원인이 우울증이면 최소한 기사 마지막에 우울증 상담센터 직통 번호라도 적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살 방법을 다루지 말고 차라리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할 말들을 기사로 남기셔야죠. 도대체 SNS가 하는 일반 시민보다 기자가 나은 게 뭡니까? 당신들이 기레기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기자들의 무리한 기사 남발이 곧 죽으신 분의 인격과 팬들의 마음을 2차로 살해하는 폭력 행위 그 자체입니다. 죽음 앞에서 품격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인간은 장례식을 개발한 몇백만 년 전 인류보다 뭐가 낫다고 말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제발 품위를 지키십시오. 우리는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죽었는지가 아니라 우울증이 이렇게나 위험하니 주위의 지인 중 우울증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는 한 명이라도 살릴 기사가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 하나를 살릴 기사를 적어주십시오. 빛이었던 아이돌의 죽음을, 그 사랑스럽던 우상의 마지막을 당신들 트래픽 올리는 수단으로 쓰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김메일 읽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박땡땡님의 메일이었고요. 원래 기레기란 말의 첫 시작이 연예계에서 나온 거예요. 기자라는 거 좀 우습게 만든 것도 사실은 연예계 쪽 기자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정권에 아부하는 기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문제에서 정말 거기는 상업성 이기상 기자도 아니에요. 연예 기사 중에 정말 황당한 게 드라마 보고 쓰는 기사 있죠. 드라마의 어떤 한 장면을 설명하는 걸 메인에 걸어주는 포털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또 기사라고 쓰는 그 언론사들도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돈 받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클릭수만 나오면 자기들 사이트에 광고도 걸 수 있고 다 이 돈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그 이유는 아니지만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연합뉴스 같은데 기사 뭐 우라카이 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앉아서 심지어는 뭐 정치인분들 중에 정청래의원 같은 분들 SNS만 계속 기다리면서 기사 쓰는 기자분도 있는데 그건 뭐 약간 테크닉의 문제인 것 같고요. 아이돌 가수에 대한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선정적인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뜻이죠. 과도한 경쟁들이 죽음을 갖고 클릭수를 막 경쟁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했던 트윗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째 수도 없이 강조되어 온 자살보도 윤리 강령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무시한 여러 언론사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자살을 묘사하지 마십시오. 자살의 방법과 도구를 언급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슬픔을 흥미거리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쓰시면서 이 샤이니 멤버 종현님에 대한 모든 기사 및 후속 기사에 자살 예방 한라인 전화번호를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24시간 상담 전화, 자살 예방 전화 1577-0199, 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번도 24시간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함부로 다루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웬만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도를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묘사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아주시고요. 어쨌건 돌아가신 분,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멜라니와와 같이 있던 바로 그분은 같은 그룹의 샤이니의 민호 씨였죠. 민호 씨였고 돌아가신 분은 같은 그룹의 김종현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 손 시려워. 발도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이야. 걱정 마세요. 온돌라이프에서 나온 황토 발구들이 있잖아요. 전기열로 황토를 데우는 첨단 기술이니까 전자파 걱정 없고 자동 온도 조절 장치로 화상의 위험도 없습니다. 올겨울에는 전기 난방기로 인한 화재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기료는 전기난로의 10분의 1. 당신의 건강 온도를 지키세요. 찜질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수험생, 직장인, 시장 상인 등에게 필수 제품입니다. 구입 문의는 062-223-3621 네이버 쇼핑에서 발구들을 검색하세요.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my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아, 맛있다.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왜 기자회견장에나 나타나면서 의총장에는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도 감땡이 가지고 당대표 할 수 있겠어? 아, 끌고라도 와야지. 아니, 끌고라도 오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이 안철수 대표의 그 구상유치한 정치 행태를 확인해 준 날입니다. 국민의당 내부 사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제가 좀 지켜보고 뭐 말씀드릴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앞부분이 좀 침울했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당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저는 일어났다고 봐요. 사실상 분당이 시작되는 전 첫 시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분당 예상이 돼 있었던 상황만 만들어 왔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사실상 분당이 되고 있다. 선언을 하기 나름이니까요. 뭔가 마음이 뿌듯합니다. 따뜻하고. 그러니까 오늘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위해서 국민의당이 의원총회를 여는 날이었어요. 의원총회라 하면 정당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기구일 거예요. 모든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찬반 투표도 하고 하는 곳이니까. 근데 그 의원총회가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안철수는 이미 오전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말들을 나열을 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특징인의 이름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쉽게 표현하면은 박정천? 박지원, 정동윤, 전정배 이 중진이라는 이름으로 이분들의 뜻이 잘못됐다.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 당신들 나가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고 2시에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의원총회에 안철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쫄아가지고 거기에 많은 욕을 먹을까봐 안철수가 거기에 사실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참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당의 현역 의원들이 모여서 당의 앞길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당 대표가 비록 현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고의적으로 빠진다는 거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야, 얘는 정말 초지일관하다. 초딩 같은 초지일관? 네. 예전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성동격서예요. 어느 한쪽에선가 떠들어. 기자회견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떠들고 실제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자리에는 안 나가요. 왜냐하면 욕먹는 게 무서워서. 그리고 안 나가고 거기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야. 계속. 나오라. 옛날에 새정치민주연합 때도 그랬잖아요. 안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당의 미래를 위해서 나간다. 혁신안 같은 경우에 계속 그 안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때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언론 플레이만 해요. 당이 가고 있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거의 이제 초등학교 반장병인데요. 높은데 반장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 잘하고 반장하고 이런 친구들은요. 자기가 한 등급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밑에 애들이 아기다툼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오전 기자회견에서 내 생각에 반대하는 중진들은 거취를 정하라 이런 말이 거취를 정하라는 말은 안철수가 사용할 수 있는 영어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가 이런 뜻이에요. 나가는 마차님 해주셔야죠. 나가. 꽝. 이게 안철수가 지금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뭐 탄생 때부터 안철수의 사당이라고 이야기는 해왔지만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고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일개 정당이에요. 원내 정당이고요. 의석수도 39석이고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정당에서 합당이나 분당이나 이런 당의 존립을 결정하는 거는요. 이거 기구에서 다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야죠. 그렇죠.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진이라고 안철수가 이야기한 그분들은 절차대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안철수는 그까이 절차 밟으면 뭐해 라고 얘기하면서 전국을 돌았거든요. 전국을 돌면서 당원과의 대화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면서 스스로 분위기가 도취되고 업이 돼서 아 당원들의 뜻은 합당이야 라고 자기 최면을 걸어버린 거예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저는 오늘 안철수의 발표를 보면서 사람이 덜 숙성됐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성숙이라는 말은 아까운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씨한테.
이게 정치인들을 옆에서 가까이에서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심이에요. 정확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주변 상황이 나한테 불리하든 나를 비난하고 내가 스트레스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정치적으로 필요한 타이밍까지는 무조건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인내라는 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참는 게 인내거든요. 근데 합당을 하겠다, 통합을 하겠다라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알겠는데 그게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란 말이에요. 홍준표가 대법원 판결 딱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해도 되고 크리스마스 지나가서 연말이 가기 전에 선언해도 되고 자기한테 유리한 포지션은 항상 이렇게 포인트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의미 있는 날 12월 20일 원래는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는 이 날에 오늘이 그날이다. 왜? 수요일. 왜? 오늘 발표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큰 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입지만 더 좁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안철수는 의원 숫자에서는 밀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이 있고 정말 중요한 건 국민 투표하잖아요. 네. 개헌에 해당되는 것들. 네. 그런 느낌이야. 당내 정치에서 좀 밀린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당원들은 내 생각에 공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철수를 선의로 한번 일단 분석을 해봅시다. 깐다고만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철수는 일단 이런 분석이 가능해요. 전혀 정치에 기반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서 제1야당 대표도 했고 분당도 멋지게 시켜서 제3당도 만들어냈고 안철수를 선의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새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비난이 왔지만 다당제를 실현시킨 사람으로서 자기는 역사의 획을 그은 인물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말 있죠. 외연확장 못하면 다 죽는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안철수는 그런 느낌, 정반대의 느낌이에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국민의당 만들어 나갈 때도 호남이라고 하는 반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안철수의 실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안철수는 기존의 문법과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 새정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치 지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지금 분당이 계속되면서 이제 안철수가 전문 분당러 당 깨는 전문가처럼 인식되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안철수한테는 사실상 엄청나게 치명적일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이것을 새정치라고 착각을 하고 계속 고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당시 문재인 대표를 깔 때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박지원 뭐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품어 안지도 못하면서 또 쫓아내는 방식으로. 그러면 그런 정치를 하면 유승민은 또 나중에 어떻게 될 거며 혹시나 자유한국당과 합친다면 또 그들은 어떻게 될 거며 생각을 해보면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라는 게 기득권으로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쳐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새정치보다 다른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을 끌어안지 못하는 문제가 더 심각한 안철수의 리스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원조 혼밥 정치인이었죠. 박근혜가 혼밥한다는 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혼자서 밥 먹고 의원들끼리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죠. 새정치죠 그게. 예. 본인한테는. 밥은 왜 먹어? 밥값 내기도 귀찮고. 그 밥값 내기 귀찮은 거는 그 MB의 추억인데. 패거리 정치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정치에 있어서 난 기본이 뭐 카르텔을 만든다는 건 좀 부정적인 뉘앙스지만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상대방을 녹여내서 내 편으로 만들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런 작업 아니에요? 예. 그건 못하잖아요,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왜 그 보수 쪽으로 이렇게 기웃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보수 정치인들이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면 홍준표가 너무 이렇게 보수 정치의 이미지를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놔서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멋있는 보수 정치인들은 실제로 만나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귀에 딱 이렇게 꽂히는 이쁜 말만 하고 이 악수 한 번을 해도 절대 이게 기억에서 안 지워질 정도로 친근하게 정말 이렇게 악수도 잘 하거든요. 예를 들어줘봐요. 본격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장관? 악수해봤어요? 예. 한번 만져봅시다. 그리고 의원, 전 의원님. 전 의원의 그 배우자인 그 씨. 이런 분하고 한번 악수를 해보면요. 아, 이 사람은 정치를 하기 위해 태어났구나.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면 정말 정치적으로 너무 머리만 굴리고 공학적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나쁜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만나봤을 때 보수 정치인들일수록 훨씬 더 친근하고 가까운 인상을 주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씨는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 날카로운 이성적으로 날카로운 맛도 없고 보수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친근한 그런 맛도 없는 거예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거지. 그런데 저는 이 안철수 이번에 분당 더하기 합당이 성공한다면
지나간 과정들을 돌이켜봤을 때 뭔가 좀 찜찜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사실은 언제부터 그렇게 정치판에서 중요한 사람이 됐을까? 그 언론이 만들어낸 거 아닐까요? 맞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자 안철수가 대선에 나오려고 할 때 그리고 그 뜻을 꺾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을 때 분당할 때 그리고 창당할 때 이번에 분당과 합당의 기로에 섰을 때 이전을 보면 철저하게 안철수가 무엇인가 발언하기 전에 언론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 맥락이 언론에서부터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서 기자들이 나중에는 그게 전체 언론으로 퍼지고 나서 안철수한테 확인을 해요. 그럼 안철수가 툭 던집니다, 말을. 맞아. 그러면 기사가 또 나와요. 근데 이게 좀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면 안철수가 당대당 합당하겠다 이전부터 합당할 것인가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방선거 선거 연대를 할 것이냐 합당할 것이냐부터 쏟아져 나오고 안철수가 중간에서 내 뜻은 예전부터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거 받아서 뉴스가 나오고 그러다가 합당은 물 건너간 것 같다 선거 연대로 갈 것 같아 그러다가 하여간 이게 끊이지 않고 기사가 양산이 돼요. 안철수라는 이름이 사람들한테 이미지화가 되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저는 그런다고 봤을 때 이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하수인, 행동대장들은 언론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언론들이 철저하게 기획을 해서 안철수의 그 포지션과 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안철수 그 길로 그냥 쭉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철수가 정치인들 못 다루는 것처럼 언론을 잘 다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에는 언론이 안철수를 다루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보다 안철수의 포지션 때문에 그래요. 제3당 대표로서 포지션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안철수를 빨려고 한다기보다는 안철수가 주요 이슈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당대회만이 당의 해산이나 합당을 의결할 수 있다가 국민의당의 당헌 12조 13조로 합니다. 그래서 당원 투표를 해서 합당을 의결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최경환 씨, 이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분 말고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한 말이 그거예요. 대통령이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당 의총장에 안철수가 안 오고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이 가서 끌고라도 와야지. 그러니까 비서실장 하는 그 사람이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땀나더라고요. 그 장면을 묘사한 그 기사 댓글의 1등 댓글이 훈훈하다. 이랬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당 그 중진과 국민의당 의원들께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될 게 안철수가 나가란다로 나가면 안 돼요. 지금 안철수가 하고자 하는 것은 푸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당의 당원 당규를 위반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징계위원회 소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당을 시켜야 됩니다. 야, 당대표를 당대표를 자르고 출당을 시켜버려야 돼요. 최종 결재권자가 당대표인데. 그러니까. 그럼 또 옥새 들고 나르샤? 도장 들고 나르샤. 뭐 아무튼 씁쓸해지는 건요. 새정치민주연합 깨고 나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또 지역감정 이용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지역에서만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정치라는 게 과연 무엇이 새정치일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이야기 수도 없이 했지만 안철수의 새정치가 실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실체 없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어떤 누구도 정치권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정치 보여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만큼 기득권이 센 곳이다라고 이야기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새정치라는 것 자체가 오랫동안 정치해본 사람들은 내가 기득권이네 뭐 적편의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너도 한번 들어와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고. 실제로 정치권에 들어가서 정치하고 현역 국회의원 계신 분들 많잖아요. 기대도 엄청 컸지만 막상 현실 정치 들어가면 또 욕먹잖아요. 그 갭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전에 왜 정치인들 다 나빠 이 관점으로 가니까 그래 정치권 들어가더니 너 그렇게 바른말 잘하던 네가 지금은 뭐하고 있니 이런 식의 욕먹는 사람이 아마 수백 명은 될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있던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그렇지만 정치권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과 사람을 다루는 법. 그래서 사람에게 더군다나 자기 편에게는 상처 많이 주지 않고 적들과 장엄하게 싸우면서 자기 구성원들의 어떤 죄랄까 무게를 자기가 스스로 안고 가는 리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리더가 돼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는 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그 정치 멘토라고 주변에 여럿이 있었다가 그 떠나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너무 많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현실에서 이루어낸 사람은 지금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을 어떤 밑바닥에서부터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를 하는 방법 자체를 기술이나 공학적인 방식, 그 접근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비전을 보고 쭉 앞으로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같이 이렇게 모아낼 수 있다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왜 안철수는 그런 거를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그 얍삽한 것만 배워가지고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조폭들이 동네에서 처음 생기는 조폭들이 덩치 키우려고 게사료 먹으면서 막 몸 찌우는 거 있죠. 사실은 운동하고 몸을 만들어가지고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덩치만 크면은 사람들 그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게사료까지 먹어가면서 막 살을 찌우잖아요. 국민의당에서 통합 반대파가 안철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기로 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감정이 격앙돼 있으면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들다고 보고요. 그렇죠. 네. 안철수 생각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지방선거 앞두고 바른정당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흡수 못하면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자기들이 때를 놓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문제는 얻는 만큼 그보다 더 많은 잃어버리는 것 이게 있다면 승부사로서는 좀 약간 좀 못났다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호남에 있는 표들 난 필요 없다. 보수표 내가 가져갈 거야. 이 마인드가 눈에 보이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이야, 파파메이드 이거 참 좋네. 냉장고와 차 안에서 정말 냄새가 안 나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원리는 간단해요. 냄새를 냄새로 덮는 게 아니라 냄새를 미네랄 성분으로 아예 없애는 기술이에요. 파파메이드를 한 다음에 향기 좋은 방향제를 넣으면 상쾌해져요. 향수를 뿌리기 전에 세수부터 하는 원리죠. 오, 이거 대박인데? 이 사장님 돈 좀 벌어야겠다. 네이버가 주관하는 창업성장 프로그램에서 획기적인 기술력으로 상도 받았고 특허도 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papamade.kr 또는 파파메이드를 검색하세요. 쿠션 제품 전문회사 쇼앤이지에서 이번에는 특허받은 기술로 야자 활성탄 수치를 이불 속 솜에 넣었습니다. 냄새 제거, 습기 제거, 공기 정화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모달은 현재 전체 원단들 중 최고급 원단입니다. 사티는 면 100% 원단 중 60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최고급 원단입니다. 마이크로화이바는 먼지 없는 원단으로 알려진 최고급 합성 원단입니다. 이제 건강을 덮으세요. 쇼앤 숫소미불. 쇼앤이지는 정직하고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쇼앤이지를 검색하세요. 쇼앤이지.com. 전화하세요. 사소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02-2038-2190. 자, 자유한국당으로 갑니다. 좀 재밌어요. 요즘 정치권을 보면 너무 재밌어서. 여기도 훈훈하죠? 네. 자,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당협위원장 60여 곳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친박들 많이 이제 당협위원장직을 잃었고 그 중에 측근으로 인식됐던 유해마저도 당협위원장을 확 치는 상황.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유해는 그냥 캐릭터가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렇죠. 재미삼아 하는 그게 제일 설득력이 있던데요. 더블 캐스팅 안 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정치인들은 그렇게 단순한 쪽은 아니고 오히려 홍준표가 친박들을 이렇게 쳐냈잖아요. 그러면서도 김무성한테 아직도 안 주고 있잖아요.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안 주고 있잖아요. 복당해서 들어온 사람을.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유해는 본인의 측근처럼 보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약간 친박 느낌도 있었지만 어쨌건 홍준표에게 잘 딸랑거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게 다 인증샷으로 유해도 잘라냈어라는 용도로 썼던 것 같다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요. 그렇죠.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내 측근도 이렇게 잘릴 수 있어 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홍준표의 시도가 먹혔다고 봐요. 왜냐하면 친박 세력들이 분명히 뭔 소리를 낼 텐데 뉴스에 전혀 안 나와요.
유해 때문에 묻히는 거죠. 그렇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뉴스가 다 류여해만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겨레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류여해의 72시간 투쟁사. 기승전 홍준표 디스.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리스트화 시켰어요. 어떻게 홍준표한테 3일 동안 개겼는지.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품위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당의 이름에 누가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국민 감정에 반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 뭐 이런 것. 그런 이유로 징계위원회 회부하는데 윤리위원회겠죠.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하겠죠. 하는데 보도들에 의하면 제명도 가능하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저는 이번 사태를 봤을 때 떠오른 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오늘은 서리가 된다. 조심들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스타일이기도 할 것 같은데 홍준표에 대해서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측근이에요. 바로 옆에서 봤던 사람이 말한 홍준표가 제일 무서운 얘기인 거야. 이런 상황은 많잖아요. 사회에 나가서도. 바로 옆에 봤던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그 홍준표에 대한 막 공격들을 쏟아내는 상황이 되니까 홍준표는 갑자기 아뜨거 했을 거라고 봐요. 정말 불쾌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거론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건 홍준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언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왔죠. 이 정도 되면 거의 주먹 날아갈 얘기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류여해에게 우리 당 험담하는 사이코패스라고 했죠. 이제 막 나가는구나 이제 서로가. 이 류여해가 정치인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햇병아리이기 때문에 이 홍준표의 큰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은 이렇게 홀대해도 조금 더 지나가면 혹시 알아? 뭐 이런 보통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의 본 뜻은 저게 아닐 거야. 내가 희생양이 됐구나. 그래, 지금만 이 고통을 감내하자. 이 정도로 끝냈을 텐데 일반적인 정치인들은 류여에는 그 정치인 범죄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발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올라 저거 맑게 알아먹을 줄 알았는데 저 다 까버리네. 그러니까 류여해 씨를 보고 있으면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그 사람 있죠. 이 류여해 씨의 그 과거 경력을 보면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엘리트 코스만 밟아서 이제 그 법학 박사까지 쭉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욕을 들었고 살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런데 정치에 입문하면서 하자마자 정말 자기가 평생 먹었던 욕을 하루에 다 먹으니까 이제 그 정신적인 흥분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안 내려오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당에 피해를 준다고 그러니까 류여해는 나는 잃을 게 없다. 그렇게 대받아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건 수위 조절이 필요한 거거든요. 한번 자기가 한번 싹 때렸으면 상대방이 딱 움찔하고 나왔을 때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안 내려가. 계속 던지고 있어요, 지금. 예. 류여해가 우리도 잘 몰랐던 사진들이라던가 뭐 홍준표가 막 그 박근혜하고 악수를 하는데 굉장히 굽신거리는 사진을 붙이면서 맞춰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단다거나. 너무 재밌네요. 정치가 누가 재미없다고 그랬어요. 어쨌건 유여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징계는 한 해 뭐네 해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만반해서 내 측근도 잘라내 요 느낌. 물론 측근이라는 표현이 아직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개파가 서로가 같았다거나 이런 느낌보다 지도부에 입성해가지고 사실 홍준표를 엄청 도와준 것 같은 느낌의 유여에 대해서 그런 느낌인데 파장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물론 당인이기 때문에 제명되고 나면 이제 밖에서 투쟁하고 나서 어느 날 카메라의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지면 그렇게 뭐가 억울한 한을 품고 정치권에서 나가는 거긴 한데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유해가? 대한애국당으로 가죠? 조원진한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들러붙고 하는 정치를 하겠죠. 그 감정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홍준표예요. 이게 홍준표나 사실은 유해나 정치적 요정으로 보면 홍준표가 더 악인인 건 맞아요. 네. 유해는 지금 뭐 우리 시야에 들어온 게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업이랄까 이런 게 한꺼번에 막 쌓아둬서 그렇지 마일리지가 많아서 그렇지 깊이는 별로 없었던 악인이라고 보면 홍준표 이 사람이 기부 캠페인에 그 줄 서가지고 이제 이번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성금 집어넣잖아요. 멘트 좀 하라고 하니까 한 말이 소외된 이웃에 좀 따뜻한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KBS도 이제 파업 그만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이제 파업 그만하시고 우리 좀 방송 좀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파업을 중단하는 게 기부래. 미친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파업 중단하라는 이야기를 2번, 3번 계속 중원부원 했었다 그래요. 왜 파업을 하는데? 지그들 때문에 파업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 방송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게 깝깝한 거야.
상대방이 설득이 안 돼.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망가졌다는 얘기를 수용하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왔던 방송이 공영방송이었다고 지금도 우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뇌를 확 열어가지고 공영방송 아니었어 이 새끼하고 집어넣어버릴 수도 없고 끝까지 계속 우기고 자빠지잖아. 떼수건으로 뇌를 밀어주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KBS 사장이 뭐 SBS 사장이 국정원한테 돈 받고 사주받고 해서 무슨 보도가 나가게끔 만들고 하는 짓거리들을 팩트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대형 물러가라 하는 게 파업이잖아 지금. 근데 그 상황에서도 파업을 그만하는 것이 뭐 기부다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자빠졌고요. 왜 우리 대선 토론회 때 노조들 이야기 엄청 했던 게 홍준표였잖아요. 지금도 왜 저쪽 세력들이 노영방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노조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가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도 노조들이 힘이 세져서 사측과 대화할 수 있고 동등한 교섭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에요. 최근에 요즘 모습들 중에는 노조가 사측과 이야기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그러겠죠. 정부에게 도와달라 하면서 이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까요? 부작용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노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노조가 정부의 개입 없이도 사측과 동등한 협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를 만들어주면 돼요. 국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고 노조는 힘을 키우는 게 맞거든요. 근데 노조 문제는 노동조합 법률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서 반헌법적인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게. 홍준표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너무 후져요. 사실은 홍준표가 만약에 야당 정치인, 그러니까 우리 민주 세력 쪽의 정치인이 됐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홍준표 같은 캐릭터가 살아남았을까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는 안 봐요. 예를 들어서 진짜 홍준표가 민주 세력 쪽에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한 기본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 입문할 때 엄혹한 박근혜 시절에 야당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사회적 명망 인사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일단 불이익 감수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정의감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여당으로 입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홍준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지.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렇게 입당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여당이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지금의 국정원들이 그걸 보여줬잖아. 야당 정치인들 뒷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 지나가 캐스팅된 게 아니잖아.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명망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판사, 검사, 의사, 교수 이런 각 직업군들이 야당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여당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양지에서 뭔가를 도모하고 해보고 싶어하는 도전의식도 없고 정의감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딱 들어와서 일단 노조를 반대로 보기 시작하는 시각부터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10몇 년, 20몇 년 동안 머릿속에 그게 걸수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이 만들어진 거고 만약에 노조를 그래도 대우하는 야당 쪽으로 시작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 죽어도 못하죠. 그렇죠. 만약에 홍준표가 민주당 인사였다라고 하면 본인이 아무리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거기에서 그 메시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노사 간의 교섭이 빨리 이루어져서 파업이 빠른 시간 내에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끝냈을 거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쓰레기성은 말할 것도 없는 게 이제 우리 결이 섰어. 어차피 우리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 다음 날이면 판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는 확실하게 줄을 서겠습니다. 홍준표 유죄 그리고 유죄가 안 나면 강력투쟁.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동의합니다. 대법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 앞 생방송. 그러면 새날 깃발 들고 대법원 앞에 가서 생방송을. 진짜. 유죄가 확정되면 잠잠하던 친박들이 대거 들고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긴 한데 네, 아주 저는 그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리고 무죄가 났다. 그러면 이거 무죄가 나면 그 다음에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은 파죽지세? 홍준표가? 그러니까 홍준표 자체는 기세가 엄청 등등하겠죠. 일단은 자유한국당도 그렇지만 사실 법원에 대한 국민적 반감 감정이 진짜 극에 달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홍준표에게 좋은 시설을 보내기 힘들어요. 법원하고. 그런 관점도 있을 것 같고. 어쨌건 야당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대선 패배의 여파입니다. 대선 패배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야당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 물론 홍준표의 대법원 판결은 대선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것도 엮으려고 하겠죠. 만약 유죄가 난다 그러면 야당 당수 탄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거예요. 여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콩나물국 끓이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내가 지금 성과평가에, 진급에, 야근에 술 안 먹게 생겼어? 나가! 그래서 비아바이오텍이 개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너피스 릴렉스 프로젝트를 하십시오. 간에 피로 물질이 생기는 이유와 그런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배출할 수 있을까 연구하던 끝에 간 재생활동 시간이 숙면 시 최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숙취 해소와 숙면 그리고 릴렉스 일석삼조 이너피스 잠을 잔다는 뜻의 ZZZ 릴렉스닷컴. 와, 좋은데?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현재 홈페이지 신규 가입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5,000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이 꿈은 일단 잠을 들어야 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수면장애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한참 막 그 저번 주에 얘기했었던 간지러웠던 그거요? 네, 간지러워서 잠 못 자고 이렇게 팔 못 움직여서 잠 못 자고 목 안 돌아가서 잠 못 자고 막 이럴 때 그 기간이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잠이. 그런데 그거는 정말 물리적으로 잠을 못 잘 때였는데 그때는 잠이 들면은 제 남편 말로는 제가 이렇게 잔대요. 자면서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흔들면서 야, 너 무서우니까 하지 말라고. 아 진짜 무섭겠네요. 진짜 그러면 자는 사람이 그러면 접신하신 줄 알겠어요. 근데- 눈도 잠깐 뜨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사실 IMF 터지고 나서 우리 집이 되게 힘들었을 때 우리 엄마가 잘 때 그랬던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면서 계속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꿈속에서? 네, 꿈속에서. 근데 그걸 너무 심하게 싸우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엄마를 깨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쯤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꿨던 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께서 혹시 꿈 해몽이 가능하다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전 아직도 궁금해요. 제가 꿨던 꿈들이. 그때는 어떤 꿈이었냐면 그때 건물이 5층이었는데 5층 강의실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제가 다음 강의실. 꿈속에서 5층이었다고? 아니요. 실제로. 강의실에서 혼자서 다음 시간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잠깐.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 그때 가위가 눌린 거예요. 엎드려서 잤는데. 5층 자체에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예 없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엎드려서 자는데 여자애 2명이 그 강의실 끝에 저는 맨 앞에 앉아 있었고 끝에 2명이 딱 와서 앉는 것 같은 거예요. 꿈속에서. 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막 얘기를 해요. 제잘제잘거리고. 근데 내가 앞에서 자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야, 너 그 지갑 떨어진 줄도 모르고 계속 자냐? 하하하 막 이러는 거예요. 엎드린 상태로 가위가 눌리면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힘들어하다가 정말 겨우 눈을 떠가지고 일어나니까 정말 제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씨 이거 뭐지 누가 진짜 있었나? 막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강의실에 아직 시간이 멀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첫 번째 가위를 눌리면서 소리를 들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환청을 네네. 가장 많이 들을 때가 잠이 들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잠이 들락말락 할 때. 그럴 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글쎄요, 저는. 그거는 아니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달리라고 있잖아요. 초현실주의 작가 달리가 살바도르 달리가 손에다가 이제 뭐 포크나 뭐 숟가락을 들고 잠을 잔대요. 앉아서나 이렇게. 그러다가 딱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잠이 들게 되면 이게 놓치잖아요. 네. 그때 딱 깨면서 그 사이에 잠이 들락말락할 때 눈에 보였던 걸 기억해가지고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작품 중에 그렇게 나온 게 꽤 있대요. 피곤하겠다.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차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좀 되네요. 네, 저는 잠들 때 어떠냐면 가끔 지금도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들락말락 할 때 확 눈을 떠야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잠이 들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어떤 소리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무섭다. 그만해. 그러면 그때부터 5층에서 잠들었을 때 가위 눌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쌓여서 지금 결국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 듣고 누적이 돼서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시끄러웠던 거네. 그래서 깰 때도 있어요, 진짜. 이게 내가 으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무서운 거죠. 조수민 씨처럼 밤의 아리아 이런 거 부르나요? 이런 거. 근데 그게
꿈이 되게 무서워지면 나중엔 그 자각몽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각몽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루시드 드림이라고도 하는데 왜 인셉션이라는 네. 영화 있잖아요. 영화에. 네,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강아지 잃어버렸던 이야기 한 번 한 적 네. 있었잖아요. 그때 그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점을 보러 갔었는데 그 선생님이 오늘 저녁에 꿈을 꿀 거다. 그 꿈이 말해줄 거라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랑 친한 과장님이 갔었는데 네. 저는 꿈에 제가 어두운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한테 확 안기는 꿈을 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강아지를 찾을 거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네. 며칠 있다가 나랑 같이 갔던 과장님이 꿈을 꿨는데 그게 자각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도 자기가 그 꿈을 꾸고 굉장히 황당했었는데 그 핵전쟁 같은 게 난 거예요. 갑자기 네. 전쟁이 나가지고 막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는 자기가 챙길 사람도 많은데 나는 네가 항상 귀찮아. 귀찮게 네가 나한테 신경이 쓰여. 그게 이제 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 마차 너하고 네가 잃어버렸던 강아지를 네가 안고 있었어.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보다 너하고 네 강아지를 먼저 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자기가 봐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내가 왜 마차 너랑 네 강아지를 그러니까 자기도 꿈에 내 강아지를 빨리 찾아줘야 된다는 이 스트레스도 본인도 받았던 거예요. 제가 그때 하도 난리를 치고 다녔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꿈에서 아씨 이거 꿈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로 했어요. 그러면 그 자각몽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꿈이라는 걸 자각하고 그걸 말로 했을 때 그 꿈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다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자면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자고 싶다. 여기에 조금 더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느낌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잠들어 있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꿈속이다. 그래서 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그런 느낌이 들면 들수록 잠이 점점 깨요. 그래서 이렇게 깨기 싫어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은 있지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말을 했을 때 꿈속의 등장인물들이 나를 딱 쳐다보면 의외로 소심하시네요. 좀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그거?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쳐다보면 노려본다 그래요. 째려본다고? 네, 노려봤을 와. 때 그 소름 끼침에 놀라가지고 잠을 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그렇게만 들었었는데 후에 그게 자각몽인지도 몰랐고 근데 최근에 어떤 카페에서 글을 읽었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각몽 후기라고 치면은 그 자각몽을 꿨던 사람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그 자각몽을 일부러 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왜? 그게 약간 자기 그 마인드 컨트롤에 좋대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프로그램은 본 적이 없는데 외국에 이제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어를 가르쳐주는 동영상, 무슨 컴퓨터 기술을 가르쳐주는 동영상. 그래서 뭐 그 한 세트에 이렇게 CD에 넣어가지고 이제 배송을 하면 78달러, 뭐 49달러 이렇게 뭐 갑자기 파는 그런 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외 직구 많죠. 근데 그 중에 루시드 드림 트레이닝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챕터로 나눠가지고 1주 차에 있는 이런 훈련을 하고 2주 차에 있는 이거 해야 8주 과정으로 뭐 12주 과정으로 해가지고 그건 이제 인셉션 아닌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루시드 드림 자체가 뭐 다이어트, 뭐 학업, 자기 성취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루시드 드림을 그렇게 이용한다고요? 방향성을 딱 정해서. 저는 최면 앱을 사가지고 그게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자기 전에 1시간씩 항상 들으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그래서 그 루시드 드림 그러니까 자각몽을 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꿈속에서 자기 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지.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왜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왜 위험한지. 다음 주까지 숙제해요. 다음 주에 나오시겠어요?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깼는데 이게 또 꿈이구나.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꿈꾸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인셉션에 나오는. 인셉션 아니에요? 이중 꿈은 몇 번 꾼 적 있어요. 딱 깨지 않는 꿈 이런 게 공포영화 소리인데. 그러니까 딱 깼는데 이거 또 꿈이구나. 이제 그 정도. 와. 근데 그 꿈 얘기는 정말 재밌는 걸 제가 많이 듣긴 했었는데 제가 항상 꿨던 꿈은 이런 거야. 항상 막 짐을 싸서 미친 듯이 비행기를 놓치기 전에 막 계속 타러 뛰어가는 꿈.
근데 그거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꾸는데 네. 항상 막 그 후에 비행기를 탔는지 안 탔는지는 보이지도 않아요. 계속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어야지 키가 크죠. 그래서 그 계속 짐 싸면서 쫓기는 꿈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안 까먹으려고 다 메모를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시작을 했냐면 제 친구 중에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를 하다가 지금 그림 그리는 아티스트가 된 친구가 있는데 걔가 그랬어요. 자기는 꿈에서 항상 그 꿈이 주는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 스노보드랑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는 꿈에서 꾸준히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계속 메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꿨던 꿈 중에 되게 웃긴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와서 한 1, 2년치를 보니까 정말 웃긴 게 많은데 메모를 다 해놓으셨으니까. 네. 그 중에서 하나는 최근에 꾼 꿈 얘기를 해드릴게요. 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후에 문 대통령님 좋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그 꿈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문 대통령이 저를 굉장히 애틋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 본인의 집에도 양산 집에도 초대를 하고 되게 구체적으로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너무 잠 못 자겠는데. 그다음에 따님하고 김정숙 여사도 손님으로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꿈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 빈 실린더에 잡곡을 깔별로 쫙 넣어가지고 되게 예쁘게 정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김정숙 여사랑 같이 있는데도 내가 영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갑자기 위험해지는데? 정숙이 가만두지 않게 했어. 이런 거. 그래서 영빈관에 이제 가족들도 빨리 초대를 해야지 제가 막 이렇게 마음이 새로운 안방마님으로. 와, 진짜 제대로 개꿈이다. 이거는 진짜로 신구 선생님 모셔야 돼요. 결혼 생활하는 것이 그 4주도 아니고 한 400주 정도 4주 뵙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위험한 꿈이셨네. 근데 그 꿈에서도 순간순간 제가 이제 영부인으로서 뭘 해야지 막 생각을 하다가 순간순간 김정숙 여사가 있지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꿈에. 그럼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 옆에서 그 나비 넥타이 석시도를 입고 같이 운전해서 어디를 가고 막 잔디밭을 같이 걷고 막 이렇게 하니까 꿈속에서도 너무 설레고 좋은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복권이나 사라 그러지. 저는 복권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뭐 숫자 안 불러주던가요? 네, 숫자는 없었고. 마차씨, 자, 일단은 7, 23, 43, 이거 안 부르던가요? 그랬던 꿈이 있었고요. 네. 그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나왔었어요. 근데 박근혜하고 같이 다닐 때는 사람들이 나를 각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순실이었네. 최순실이었어. 어쨌든 권력욕이 굉장히 심하시네. 어쨌든 최순실 최마 차였구만. 영부인. 와.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 옆에 박근혜가 있는데 사람들이 왜 나한테 각하라고 부르지? 생각을 해서 내가 박근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꿈인가.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좋은 거라 그러잖아요. 네네. 꿈 해몽은 막 포털에서 찾아봐도 그렇고. 근데 그 꿈에 제가 박근혜하고 독대를 하면서 밥을 먹었거든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각하로 불렸으면 내가 먹어준 거잖아, 박근혜. 네. 시혜를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까 먼저 꾼 꿈이 비행기를 막 시간을 따라서 쫓아가는 꿈이었잖아요. 네. 비행기 타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꿈을 꾼 겁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타는 꿈까지 꿨다면은 지금 뭐 미셸 오바마라던가 힐러리라던가 미국 쪽 영부인이 아마 그런 꿈이 되지 않았을까. 미시즈 트럼프. 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꿈에 오바마가 나온 적도 한 번 있었어요. 옳지. 그래. 보니까 이거는 2016년 1월 6일 날 꿨던 꿈인데, 엘베가 막 다치려고 하는데 제가 막 달려 들어갔더니 그 안에 오바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포옹하고 막 비주비주하고 막 셀카 찍고 막 난리 났었던 꿈이 있었는데, 그 꿈도 저는 되게 좋은 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제 일상생활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마 통화 안 하던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통화? 전화 들고 거기 스카이 라이프죠? 이거 안 하던가요? 그거 했었나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꿨던 꿈 중에 하나는 이거
제가 푸나님한테 얘기했더니 이거 되게 좋은 꿈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유재석 씨하고 정준하 씨가 나왔어요. 제가 무한도전 조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야수님만큼은 아니어도. 근데 제가 이 사람들하고 특별히 막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하고 같은 그룹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한도전 제6의 멤버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석이었어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정준하하고 유재석이 나타나서 저를 엄청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 결혼식에 초청이 됐는데 한 자리 남은 데를 마차 너를 꼭 데려가지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서 네가 꼭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유재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꿈은 뭐냐. 나 일어나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나 도대체 거기서 한 사람이 빠졌네요. 누구? 야, 왜 나 빼? 꺼져! 이런 거죠, 뭐. 오늘 너무 웃기다. 다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꿈에 막 꿈꾸고 나서 다 적은 다음에 대충이라도 찾아보거든요. 이게 무슨 꿈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게 아까 친구분 중에 꿈에서 받은 메시지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자기 인생 경로가 달라졌다고 하는 분 있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제 꿈 꾸고 나서 꿈 내용을 이제 인터넷에 쳐봐요. 꿈 해몽 해가지고 뭐 피는 무슨 의미지, 그렇죠. 뭐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는 건 무슨 꿈이지, 똥을 꿈 해몽 이렇게 밟았는데 뭐 이런 하거든요. 거. 예, 그러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꿈 해석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상징을 활용하거든요. 근데 상징이라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뭐 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상징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예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뭐 이런 꿈은 이런 의미야, 저런 꿈은 저런 의미야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사실상 개인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꿈에 대해서 꿈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걸 방법적으로 접근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차님처럼 꿈노트를 꾸준히 기록하신 분들은 진짜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꿈 해석에 대해서 이게 왜냐면은 내가 어떤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꿈의 해석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신과 의사가 마차님 꿈 이야기 들어보고 뭐 그거는 개꿈입니다. 그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과 상담이라는 건 내방객의 꿈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짧으면 3개월, 길면 몇 년 동안 그 사람의 꿈 이야기를 쭉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상징 체계를 같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뇌는 그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상징 체계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메시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전문가한테 내 꿈 이야기를 딱 들려주면 뭔가 해석을 해주겠거니.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마다 꿈의 내용은 다르고 그 꿈에서 사용하는 상징 체계와 꿈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꿈에서 메시지 받았다는 그 친구도 분명히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꿈에 대해서 가르쳐준 선생님이 따로 계실 거예요. 그런 건 어디서 배웠어요? 예? 책에서 읽었어요? 꿈에서. 일단 아무 그게 없는 게 이거 예전에 뭐 어디 나왔던 얘기인데 그 어떤 연예인 한 분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돼지가 3마리가 자기 가슴으로 팍 안겼대요. 탁 안으면서 딱 깨는데 복권 사야겠다. 그래서 복권을 3마리니까 일단 3만원어치를 샀대요. 근데 3만원어치가 하나도 안 맞았어. 뭐지 이거? 돼지가 3마리 나왔는데 갖고 수출해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그랬더니 너구리 봉지에다가 다시마가 3개가 들어있던 봉투 하나에다가 딱 열었는데 다시마가 3개가 그 꿈으로 보면 되게 좋은 꿈인데 그게 상징적이에요.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환청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알람을 맞춰놓은 시간에 한 몇 초 전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왜 그때 일어나게 됐냐면 일어나기 직전에 제가 이 소리를 들었는데 너 스스로를 믿어. 너는 귀신 노름하면 안 돼. 이 소리가 딱 들리고 놀래서 눈을 딱 떴거든요. 눈을 딱 뜨자마자 알람이 탁 켜지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막 이제 점치러 다니고 막 이제 108배 하러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메모를 해놨다가 다음에 점 보러 갔을 때 물어봤어요. 이거를. 너 스스로를 믿어 한번 해주세요. 문재인 뭐. 드레스트 유아 샬프.
근데 그때 거기에서 그 봐주시는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스스로를 믿어. 이런 귀신 노름 하지 마. 이 말을 똑같이 했어요. 되게 무섭죠, 그런 건. 자꾸 무섭게 하지 마요. 네, 저의 개꿈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아, 나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아닌데 형님 목소리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대부분은 자기 목소리를 실제로 들어보면은 자기는 자기 목소리가 싫어요. 그게 낯설거든요. 왜 달달한데 왜? 달달하긴 아니 이게 허스키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좀 이게 성우나 그 뭐라 성악가들처럼 목소리가 그거는 그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돼요. 나는 그거는 내가 내 얼굴이 정우성 같으면 좋겠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지. 정우성 같이 생겼잖아. 나. 근데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에 자신감 없으면 좋은 방송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좀 똘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다 같이 유예가 됩시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왜 유예? 나도 목소리 들으면, 내 목소리 들으면 정말 편집하기 싫어질 때 많아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는 어쩔 때는 진짜 이 목소리를 어떻게 방송하지 싶을 정도의 약간. 저도 팟캐스트에서 제 목소리 처음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있다고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약간 똘끼가 있어야 되는 게, 안 그러면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날마다 한다는 게, 뭐 악플 중간에 악플이 막 올라와, 칭찬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멘탈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컨트롤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